제가 이제 이것을 한국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다른 나라가 뭐 언어가 1등이라는 거가 나오는 걸 보고 그냥 계속해서 뭐 즐겁게 있을 수는 없는 나라라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책에도 그 질문, 지금 말씀드리는 그 질문을 썼고,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질문입니다. 다음의 말들은 맞는 말들입니까? 이 질문은 맞는 질문들입니까? 1.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여기 예스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2.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다. 지금 맞먹지 못해도 곧 맞먹게 될 것이다. 예스냐 노냐. 3.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까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 4. 우리나라는 이제 또 북한 문제가 있죠.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개입하면 중국도 개입해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한국은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제가 받은 질문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해야 되지, 우리 개입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개입하면은 중국도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쟁이 날 테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번째 질문. 중국은 차세대의 세계 패권국이다. 미국은 곧 몰락할 것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예. 여기서 5개를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개가 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전에 지금 얘기한 거가 다 맞다라고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이 A라고 칩시다. 그리고 요 얘기한 거가 다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한 사람을 B라고 칩시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 두 사람한테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전략에 대해서 써내십시오 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소리 써낼 겁니다. 중국이 내년에 이제 곧 1등이 된다는 사람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1등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은 뭡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미국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돼야 됩니다라고 쓸 거고, 중국이 차세대 세계 패권국이 된다는 사람은 서서히 미국과의 관계를 줄여나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쓰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진단한 거하고 B라는 사람하고 진단한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A가 내놓은 처방하고 B가 내놓은 처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는 틀리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잘하게 되면 나라가 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재미로 중국이 이길 것 같아, 미국이 이길 거야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미국을 앞지르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요새 학자들은 2030년으로 갑니다. 정말 10년, 15년 전 학자들은 2010년, 2016년, 뭐 심지어는 2003년도 있는데 지금은 다 아무리 빨라도 2030년 뒤로 다 넘겼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다. 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의 그 약간 중도 좌파 계통의 그 마이클 오한룬이라는 그 아주 괜찮은 학자입니다. 그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 민주당 민주당 계열의 연구소인데 거기서 이제 있는 그 전쟁 공부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은 미국은 중국보다 약 군사력으로 10배 강한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동맹국을 빼고 계산했을 때, 그 미국은 동맹이 45개국입니다. 중국은 북한 하나가 동맹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까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우리 학자들끼리 이제 그랬습니다. 이게 여의도 이론, 여의도 띠어리라고 그랬어요. 역시 그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경제 쪽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2000년대 초반, 2003년 4년 무렵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 이화여대에서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이분이 이제 그 발표를,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네들이, 즉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100을 판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40을 판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2.5배의 수출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다라고 나 얘기를 당신네들이 하는데, 그때 통계 기준입니다. 지금은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이 중국에 갖다 판 100 중에 미국이 종점인 것이 70 내지 80이라는 사실들은 알고 있느냐? 저는 솔직히 그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중국한테 완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중국에 부속품을 팔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속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여서 미국으로 파는 겁니다. 즉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물건이 사실은 우리가 미국한테 판 게 아니라 중국으로 판 거로 이제 계산이 잡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까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요것도 조금 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하는 건 우리한테 무지하게 기분 좋은 일이 돼야 됩니다. 관계없는 일이니까. 근데 아니죠. 미국이 중국 물건 함성 우리가 중국에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세 번째, 우리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의도 이론이라고 한 저것도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화를 내면서 그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중국하고 싸움이 무서워서 우리가 북한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말을 해보자.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면은 중국이 우리를 쫓아내러 올 정도로 북한에 관심이 많다면은 우리가 안 들어가면 중국은 노래 부르면서 걸어오지 않겠냐. 왜? 한국이 없으니까,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중국은 북한이 급변 사태가 되면 중국이 가져간다는 꼴이 되는데 그래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거꾸로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우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차세대 세계법 공국이다. 미국은 곧 몰아갈 것이다.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 몰락의 가능성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은 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판단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적 스트래티직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 초이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냉혹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 확실해. 이게 얼마 있다가 앞설 것 같아 라고 믿는다면은 저는 오늘 이렇게 논문 쓸 겁니다. 우리는 서서히 미국과의 동맹을 줄여가야 된다. 뭐 급격히는 할 수 없겠죠. 왜? 중국이 1등 될 것이 뻔한데, 그런데 미국한테 붙어 있는 것은 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덕보다 현실이 앞서는 거니까. 미국이 이길 것이 확실하다 했을 때 우리가 중국이 이웃이고 형제 국가라고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해양과 대륙으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왜 이 친중국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그런 논리가 팽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류를 따라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종래 작가예요. 이분이 이제 소설 많이 쓰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빨간데 흰 글자로 쓴 거는 제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제 전화기로 찍은 건데 교보문고에 가다 보니까 저분이 그날 이제 책 사인회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중국에 관련된 소설 정글말리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환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환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 편 해야죠. 이 말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교 정책 틀린 겁니다. 지금 우리 미국 위주의 외교 정책을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 외교 정책 지금 완전히 틀리는 것이죠. 그럼 저게 맞느냐? 예. 여러분이 또 이제 이거는 만화에 불과한 그림인데 중국이 동풍 21이라는 항공모함 공격하는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 개발했다는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 기자가 이제 그래픽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볼 텐데 미국 항공모함이 가운데 가고 있고 옆에 군함들이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미사일들이 막 날아가요. 그래서 항공모함에 거의 떨어지기 1초 전입니다. 0.1초 전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학생들한테 보고 이 그림에서 틀린 부분 찾아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틀린 부분 찾아내기. 저 그림은 만화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가는데 중국의 미사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항공모함하고 군함이 그냥 멍청하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불이 막 미친 듯이 올라와야지 맞는 겁니다. 얘네들은 장님입니까? 미국 항공모함은 동풍 21에 의해서 전략적으로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그날 조금 분노해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은 불침이다라고 하는 에세이를 하나 쓴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동풍 21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동해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이 와 있다 칩시다. 그걸 중국 본토에서 쏴요. 오는데 7분 걸립니다. 미국은 7분 동안에 이게 올라오는지 다 알죠. 미국이 막지 않고 피해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동풍 21이 쏘라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공모함이 오기 전에 동풍 21을 먼저 부시지. 그래서 이런 그림은 만화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략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걸 보고서 모르는 사람은 와, 이제 미국 항공모함 꼼짝도 못하게 생겼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중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2척 있죠. 이제 3척째 만드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중국 항공모함 나오는 날 내가 이 신문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인터넷판에. 저 기자는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어서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것이 기뻤던 것 같아요. 서해를 앞바다로 만든 중국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도 대비해야. 서해바다 뺏기게 생겼다. 우리도 대비해야.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국이 이것도 여러분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중국이 여객기를 한 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독자 개발해온 중대형 상업용 여객기 C919가 이제 2015년 얘기입니다. 2015년 11월 2일 상하이 푸둥 공장에서 공개되었다. 중국이 2008년부터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해 온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객기 3강으로 날아오는 중국, 보잉 에어버스와 어깨 교로. 2015년 11월 3일 날 중국이 비행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3강이고 이제 보잉이 미국 거죠. 에어버스가 유럽 거죠. 에어버스하고 어깨 교로가 이제 신문에 크게 나온 기사입니다. 3강이 누군가요? 3강. 우리가 비행기 좀 타본 사람은 다 압니다. 3강은
러시아의 그 일류신입니다. 일류신. 김정은 타고 다니는 게 다 일류신이 만든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소련 하늘을 누비는 거, 푸틴이 타고 다니는 거 다 일류신입니다. 아프리카 하늘, 그리고 동유럽 하늘을 누비고 있는 여객기들은 다 소련제 일류신입니다. 일류신이 상강이죠. 아직 뜨지도 않은 중국 비행기가 어떻게 삼강이라고 쓰겠습니까? 어떻게 보잉하고 에어버스랑 어깨를 겨뤄요? 제가 미국 사람 중에 이제 중국 항공산업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팔로우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평론가인데 그 사람이 한 그 글을 찾아봤어요. 그 제임스 팔로우스가 그 중국 비행기를 보고 플라잉 아이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이폰이 뭡니까? 미국 애플사의 전화죠. 근데 그거는 중국이 만들죠. 그 아이폰은 미제죠, 원래. 근데 중국 사람이 조립하는 거죠. 플라잉 아이폰. 그러면 제임스 팔로우스는 그 중국 비행기를 플라잉 아이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독자 개발했다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제임스 팔로우스 논문에 그 비행기가 나오고 비행기의 부품 중에서 이 어느 게 어느 나라 건지 나왔는데 비행기 부품이 압도적으로 미국 겁니다. 그리고 유럽 거가 조금 들어있고, 즉 에어버스하고 보잉 회사의 기술을 빌려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일지는 몰라도 어셈블드 인 차이나죠. 중국에서 조립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행기에 관해서 설명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금년 9월 달에 그러니까 뭐 한 2달 됐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분이 교수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국 비행기 아직 못 떴어요. 아직도 못 떴습니다. 2015년 11월 기사인데 2018년 9월 달에도 아직 뜨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실제 국력보다 과도평가하고 그리고 미국을 실제 국력보다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아직 그 미래를 제대로 측정하기 전에 그냥 중국이 당연히 앞서지 않겠어? 왜? 뜨는 태양은 반드시 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미래, 앞날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적 결정, 전략적 선택을 할 때 아주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미국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근거가 그 파워 폴리틱스라는 맥락에서 봅니다. 파워 폴리틱스. 즉, 이건 좀 말이 그 영어로 말하면 리던던트 할 수 있어요. 중원부원, 뭐 동의어 반복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서 지지도 않은 채로 2등이 되는 나라는 아니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지지도 않았는데 평화적으로 자기 자리를 중국한테 양보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어떤 패권국도 2등 도전자한테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물려준 적은 없었다. 그게 역사의 진리죠. 그거를 정리한 책이 뭐 나온 지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에드워드 앤 로드학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뭐 살아있는 전략가 중에서는 저는 최고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중국의 부상 대 전략의 논리. 가서 막는 거라는 거예요. 가서 막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오셰이모 교수, 그분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1판을 내고 이제 2판을 재판을 찍을 때 마지막 챕터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 마지막 챕터 제목이 이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뭐 그 챕터를 썼는데, 그 사람 제목은 뭐 당연히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다죠. 왜? 이 세상 어떤 챔피언도 2등의 부상을 평화적으로 환영하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냥 한 30년 가만히 있다가 중국이 경제력이 미국을 앞서게 되고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도 미국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싸울까? 아니죠,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때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 때 그때 싸울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보니까 2018년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체화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무역전쟁을 합니다. 무역전쟁을 해서 미국이 뭐 어떤 결과를 낸다면은 앞으로 총칼로 안 싸워도 되는 것이죠. 패권 경쟁이 전쟁까지 안 가도 되는 그걸 미국이 먼저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논리 자체가 조금 좀 그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그러니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몇 %인가를 이제 해놓은 표인데, 미국은 1970년서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디클라인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1970년에 미국 GDP가 세계의 27%쯤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미국이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느냐? 1945년에다 맞추면 내려갔습니다. 1945년은 2차 대전이 끝난 바로 그 해죠. 그때 미국의 GDP는 지구의 50%가 됐습니다. 아까 내가 모두에 지구에 40%는 나라 없었다 그러는데 50%가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945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이제 강대국 중에서 뭐 그냥 애들 말로 서 있던 나라는 미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 동안에 영국 쓰러지고 독일 쓰러지고 일본 쓰러지고 이태리 쓰러지고 프랑스 쓰러지고 강대국들이 전부 누워 있을 때 그때 미국의 GDP가 세계의 50%가 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근데 그때 1945년에 50%를 치면은 세계의 절반인 나라가 40년 지나면서 50년 지나면서 세계의 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 이제 1970년에 도표를 끄는 이유는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이런 그 산업 경제 국가가 전쟁에서 이긴 나라, 진 나라를 다 공히 포함해서 다시 2차 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한 것을 1970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19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왜 자꾸 미국이 몰락했다는 느낌을 주느냐? 유럽이 몰락했습니다. 몰락이라기보다도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려갔고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대로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한 3, 40년을 정확히 묘사하는 겁니다. 미국의 힘은 항상 유지하였다.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이제 최근에 저는 그 중국이 어려운 걸 아는데 어려운 걸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무지하게 좌파입니다. 무지하게 그 반 트럼프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17년 연말에도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이 경착륙을 하고 있다. 가서 이제 땅에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까지 했어요. 나는 지금 이 중국이 하드 랜딩 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 랜딩 하는 걸 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하드 랜딩은 착륙이 아니라 가서 추락하는 겁니다. 하드 랜딩 is practically unavoidable. 중국의 하드 랜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I'm not expecting it. 나는 중국의 추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I am observing it. 나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증권거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또 그림 하나 보시는데 이코노미스트 잡지입니다. 잡지의 표지인데 콘테스트 오브 더 센츄리 세기의 대결 해놓고 세계 대결이 미국과 중국인 줄 알았더니 중국과 인도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심판입니다. 미국은 심판이고 중국하고 인도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이게 전부 다 2010년에 나온 겁니다. 2010년 9월 30일자네요. 지금 보니까 호랑이가 뜨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상징하는 게 인도입니다. 근데 그 특집의 제목은 How India's Growth Will Outpace China's. 인도의 성장이 왜 어떻게 중국의 성장을 앞설 것인가. 지금 중국 성장 곧 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인도는 막 뛰고 있죠.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인도는 놀랍게도 가난한데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했을 때 민주화의 요구가 폭발을 안 해요. 이미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들이 없습니다. 가다가 건너뛰어야 될 장애물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장애물 하나 건너뛰었죠. 저는 그거를 6.29 선언이라고 봅니다. 6.29 선언 이전에 우리나라 노동자들 정말 힘들게 일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 달러 벌게 되면서 우리 좀 쉬었다 일하자. 쉬었다가 토요일 날 쉽시다. 그리고 대통령도 장충체육관에서 뽑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직접 뽑아봅시다. 민주화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은 반으로 내려갔죠.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이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이 민주화의 욕구를 버틸 수가 있을까? 중국도 곧 다가오는데 만 달러가 지금 8,000불대니까 중국이 민주화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까? 위구르 독립, 티베트 독립, 강남 독립, 만주 독립 이게 도대체 이 장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펜스 부통령도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중국이 경제 발전했으면 민주화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민주화로 가면 나라가 쪼개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럼 폭발하죠. 바로 이런 정치적인 요인이 계산이 안 되고 순수히 경제만 따지면 중국이 1등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 요인까지 얘기할 때 프리드맨 교수가 얘기를 했죠. 중국이 고도 성장을 멈추면 중국은 정치적인 위기를 당하게 된다. 그걸 따지지 않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제가 언젠가 그 중국의 빚의 만리장성이라는 그것도 참 그 많은 분이 봐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요새의 그 무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판다도 있고 드래곤도 있고 버블러도 있고 익스트라폴레이셔니스트 대입론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견해가 경제학자하고 전략학자하고 다릅니다. 국제정치학, 전략론,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은 미국이 결코 1등 자리를 안 뺏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는 전략론 국제정치학자니까 당연히 그쪽에 속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앞선다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그 전략이라는 상황, 국제정치가 그렇게 순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어떤 때는 전쟁도 하죠.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중국이 넘어야 될 산막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략론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아주 힘든 것은 지정학이 너무 나쁘다는 사실. 지정학이 너무 나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넓이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 물을 빼고 계산하면은 5대호가 무지하게 넓은 호수죠. 그걸 빼고 계산하면 땅 넓이가 중국이 조금 넓습니다. 근데 5대호까지 그 호수까지 그 영토로 계산하면 미국이 조금 넓습니다. 근데 둘이 그러니까 같다는 뜻이죠. 이 같은 넓이인데 국경선 길이가 중국이 미국보다 1.84배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인데 유지비가 더 비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언젠간 제가 얘기했죠. 미국은 위에는 허약한 이웃 캐나다가 살고 있고 아래에는 더 약한 이웃 멕시코가 있고
동쪽에는 물고기, 서쪽에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그냥 직접 붙어 있고 간접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무려 19개가 됩니다. 일본서부터 북한, 소련, 러시아죠 지금, 몽고, 탄자 들어간 나라 여러 개, 인도, 그리고 뭐 버마 뭐 해가지고 무려 열 몇 나라랑 붙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 미워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입니다. 바로 옆에 큰 나라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그 지정학 봤을 때 중국이 아까 그랬죠. 프리드맨 교수가 지정학으로 섬처럼 그 고립돼 있는 나라다.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인구 통계학. 인구 통계학은 그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늙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그리고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고 일본도 늙었지만은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고 에버스타트 교수 얘기입니다. 한국도 늙어가지만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중국의 그 인구 통계학 문제가 아주 나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서 늙으면은 사람이 좀 줄어드는데 중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예 그 역삼각형으로. 이런 그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이런 등등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중국이 아마도 미국을 앞서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뭐 오늘 이 정도로 하겠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논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또는 미국의 성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어느 날 가서 좀 문제가 생길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될 그런 그 주제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기로 할 텐데 이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오늘 12월 28일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금년도 뭐 3일밖에 안 남고 이제 2019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이 방송을 재미있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초에 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더 좋은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금년의 마지막 방송인데 하여간 여러분들 고맙고 그리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